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저랑 진중권 교수랑 그 토크 콘서트 미니 썰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궁금하셨을까요? 생각해 봤더니만은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에 그 여론조사가 하나 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한길 리서치에서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 한 거 이걸 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경제에서 윈지 컨설팅이랑 해가지고 양자 대결을 이제 붙여봤어요. 근데 이 선거 여론조사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다자구도와 양자 대결은 확실히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양자 대결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론조사 못 봤던 이유는 원래 대통령 선거 1년 전까지는 이걸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왜냐면 양자 대결이라는 거는 결과가 결국에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1대1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언론에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중의 관심이 차기 권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레임덕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불문율이 선거 1년 전까지는 1대1 가상 대결을 붙이지 않는다예요. 근데 지금 이제 1대1 가상 대결을 아시아경제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1년 반 전에 이제 선거 1년 반 전에 돌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여론조사 한번 돌리는데 500만 원이면 되거든요. 대한민국 언론사들 중에 5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첫 조사라는 부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사들도 이 조사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올해 연말과 내년 신년을 앞두고 이 조사 엄청 많이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대선 가상 대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정책적 이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남아있는 1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만큼 차기 권력이 주목받는 시점이 올 건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가상 대결 조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한테는 윤석열 총장이 이기고 이재명에게는 약간 뒤지는 결과, 즉 상대적 확장성에 있어가지고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는 좀 더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결과를 예전부터 저희 이제 생생정치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원래 친노의 전통적인 대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PK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래 야당 성향에 가까운 부산표를 뺏어와가지고 집권하는 전략이에요. 자, 원래 호남은 어떤 후보가 나가더라도, 부산 출신 노무현이 나가도, 김대중이 나가도, 아니면 부산 출신 문재인이 나가도, 아니면 누가 나가도, 호남 출신 이낙연이 나가도 95냐 97이냐 이 문제예요. 95%냐 97%냐 차이지 어차피 그 정도 득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지는 확장성이라는 거는 호남 출신 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반대로 호남 출신을 냈을 때 영남에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자명한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동 출신으로서 TK표를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을 기반으로 정치하기 때문에 수도권표에서 확장성이 있는 이재명 지사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치긴 하지만은 그런 결과가 이번에 가상 대결에서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이낙연 대표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양자 구도, 윤석열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인 우위를 구축할 수 없는 이 후보군에 대항해가지고 세 번째 후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지난 선거를 보세요. 민주당의 그 경선을 보면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셋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표를 들고 있었어요. 안희정은 충청 대박론, 그리고 보수도 호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탠스. 이재명은 수도권, 그리고 강성 진보층. 문재인은 친노 플러스 PK. 이 영역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경선을 통해서 다투다가 나중에 후보가 결정되니까 이 표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강한 득표력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역적 기반은 충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 대박론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은 이낙연 대표 중에서 충청권 표에 대해 가지고 흡수력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그렇다면은 이 대항할 수 있는 3후보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 구멍이 두 군데 난 거예요. 김경수 지사의 2심 판결로 인해 가지고 PK에서 더 표를 긁어모아야 될 필요성과 충청도에서 표를 이제 더 모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PK에서 당장 끌어올릴 사람은 없다 보니까 이슈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가덕도 이제 신공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PK에서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불리함. 자, 울산시장 송철호 그 선거 때문에 문제돼 있죠. 그리고 부산시장 오거돈 성추문으로 사퇴했죠. 경남지사 김경수 지금 재판으로 2심까지 징역 선고받았죠.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 부산경제시 유재수 뇌물건으로 문제가 됐죠. 자, 부산 경남의 핵심 행정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산 민심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울경 민심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덕도로 인해 가지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반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1단계는 이제 가덕도로 TK와 PK 우리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는 아마 후보군으로는 김혜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역시나 급수 이론이 동작하는데 김혜영 최고위원보다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훨씬 더 다선 의원이고 강한 카드라는 인식을 통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중적으로도 이미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 카드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대신 그 전까지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같은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부산시장에서의 이 사람들 과제고요. 아까 말했던 대선 가서도 결국에는 PK 후보를 만들기 위한 PK의 어쨌든 이슈를 끌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다. 여기에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지점을 파고든 게, 음모론이라는 거는 음모의 단계일 때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어떤 계획이라는 것도 계획 단계에 제일 비싸게 팔려요. 지금 과연 김해 신공항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 입지를 정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년 선거 전까지 가덕도라고 발표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아니라 보거든요. 계속 김해는 아니다. 그래서 가덕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계속 뜬구름을 이제 잡을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됐던 파리공항공단이라는 곳이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공항의 입지를 컨설팅했던 곳인데, 이 기관이 컨설팅했던 곳 중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있어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사카 신공항이죠. 원래 이타미 공항에서 이제 신공항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만든 새로운 공항인데, 이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라는 게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공항을 세운 건데, 이때 가로 4km, 세로 1km 정도 되는 면적에 대해 가지고 매립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걸 매립해 가지고 공항을 세웠는데, 문제는 비용도 거의 뭐 10조 가까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개항했더니만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공항 이용료가 비싼 공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것이, 예전에 가덕도가 꼴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동남권 신공항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은 20년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호남권 신공항 얘기가 있었어요. 동남권 신공항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비슷한데, 김해공항이 옛날에 2002년인가요? 중국 민항기 에어차이나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돛대산인가 이거 추락해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그때부터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9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신생항공사였던 아시아나에서 목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국내선 비행기가 산에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포공항이 안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새로 공항 입지를 찾은 호남권 신공항을 찾은 게 무안국제공항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무안국제공항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똑같은 논리로 이걸 준비했었는데 국제선과 국내선 수요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안국제공항에 국제공항 노선만 들어간다는 생각을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공항에 국내선 기능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인식하에서 광주랑 무안을 이원화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이게 권역별 허브공항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동남권 신공항이라 하는 것도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당신들이 만약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 그러면은, 자, 국제선을 이제 가덕도에 넣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럼 국내선은 김해에 둘 것이냐 아니면 가덕도에 같이 넣을 것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산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 동남권에서 만약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국제선도 가끔 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탈 때 국내선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덕도에 있는 게 오히려 불리해요. 훨씬 멀거든요. 부산의 시청 기준으로 해서 50km 정도 거리에 가덕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부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에어부산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아시아나항공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부산도 일부 기업들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에어부산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노선 중에 하나가 김포 부산 사이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그 셔틀 비행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KTX가 부산역까지 2시간 반 만에 가는데 김포공항이 서울역보다 입지 조건이 안 좋고 김해공항이 부산역보다 멀지만 그래도 1시간 만에 비행기가 가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가격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만약에 가덕도로 만약 국내선을 옮기게 되면은 에어부산은 더 이상 김포 부산 영업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이 허브공항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내 각지에서 온 부산으로 온 비행기들이 거기서 바로 국제선으로 같은 공항에서 갈아탈 수 있으면 허브공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갈 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김포공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공항철도를 타든지 아니면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 타요. 이게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 뭐 미국 가는 비행기는 김해에 없으니까 다만 일본 가는 비행기는 김해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주도에서 직항 가는 곳이 아니면은 김해에서 환승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공항 내에서 환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제주도 사람이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려고 그러면요, 김포에 내려가지고 인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주도 사람이 나중에 동남권 신공항을 통해 가지고 미국 가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국내선과 국제선이 같은 공항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것은 대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에어부산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것이고 제주도 갈 때도 더 불편해지고 국제선은 가끔 타고 그렇게 유리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운영할 수 없는 공항, 이런 걸 이제 커퓨가 있는 공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커퓨가 있는 공항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공항들 중에서도 커퓨가 있는 공항들이 꽤 있어요. 호주의 관문공항인 시드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커퓨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쿄의 국제공항인 나리타 공항 같은 경우에도 커퓨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포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커퓨가 있어요. 이 커퓨라는 것은 새벽에 예를 들어 뭐 밤에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런 식으로 그 비행기를 못 띄우게 하는, 그러니까 소음 문제 때문에 못 띄우게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보통 커퓨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들은 화물기들이에요. 화물기들이 커퓨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화물 운송은 새벽 3시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 여객이 새벽 3시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미국까지 가는 정도 가면은 3시에 출발해야지 가가지고 뭐 낮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보통은 대낮에 비행기를 띄우거든요. 우리가 막 동남권 신공항에서 탈 것 같은 일본, 중국 아니면 베트남 이런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낮에 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동남권 신공항에 있어가지고 커퓨가 큰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은 커퓨에 적용을 받는 화물기가 그렇게 많이 뜰 정도인가. 예를 들어 부산에 생산하는 것 중에서 화물기에 태워가지고 보낼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지금 뭐 항공교통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 보고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보고서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그 당시에 가덕도가 3등에서 꼴등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음 보궐선거 때까지 또는 대선 때까지 이거를 그냥 미궁인 상태로 놔두고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가덕도 안 되겠다고 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정치적 행동이고 이거는 규탄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부산 지역의 의원들, 뭐 저랑 친한 하태경 의원 포함해가지고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가지고 가덕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꺼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뭐 그때 원전도 보면은 감사원 조사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경제수 평가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의적인 어떤 정치 논리에 따른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역 민원성 문제에 대한 답하는 느낌으로 이걸 답할 게 아니라 논리로서 여기에 대응해야지만이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너무 성급하게 선거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요, 이런 식의 국책 사업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그런 흔드는 전략을 대선 때 더 크게 이 사람들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아마 이런 부분은 지적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저희 생생정치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었는데 다음 주부터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